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서치에서 검색 데이터 저장소 개발 운영을 맡고 있는 박범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저장소 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새는 검색 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쩌다 이런 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편의상의 데이터 특성, 그다음에 3, 4, 5 챕터는 요구사항과 문제사항들을 좀 살펴보고 해결 방안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장소 구성 요소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현황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간미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인간미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아름아름 이렇게 물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생산하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름다운 방식은 좀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미를 뺀 좀 더 기계화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큐브라는 이름의 검색 데이터 저장소를 개발하였습니다. 큐브는 데이터 저장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데이터가 많길래 이런 얘기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웹 수집 문서랑 서비스 문서 등의 카테고리만 해도 수십 개가 되고요. 블로그 데이터를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배치 스트림 형태로 생산, 수정, 삭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종의 데이터를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읽기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림 리드, 타임 렌지 스캔, 랜덤 리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의 일람을 볼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데이터 종류를 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통해서 생김새, 그다음에 누가 생산했고 누가 소비했는지도 알 수 있고 티켓 발급에 의한 사용자 접근 제어도 가능합니다. 현황이 이렇습니다. 하루에 20억의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300억 건의 데이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페타 규모가 저장되어 있고요. 수천억 건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약 500여 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특성인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하나 봐가면서 구별한 그런 특징은 아니고요. 저희 업무 편의상에서 좀 저희 운영 편의에 의한 데이터 분류입니다. 불변 가변 데이터가 있고요. 가변 데이터는 생성, 수정, 삭제가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불변 데이터가 있고 그런 데이터는 이제 로그 데이터, 생성하면은 바뀌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다음에 생성 관리 또는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웹 수집 문서, 서비스 문서, 제휴 문서 이런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한 정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생성 패턴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전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실시간으로 생성, 수정, 삭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전체를 생성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가공 데이터들이 위주인데요. 1시간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툭툭 떨어진 형태이고요. 실시간 데이터는 생성, 수정, 삭제가 할 때마다 건건이 이렇게 저희 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소비 패턴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전체 데이터를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단위 시간당 예를 들어서 이제 10분에 한 번, 10분 구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소비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성, 수정, 삭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전달해 달라는 그런 소비 패턴도 있습니다.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때 말씀드릴 내용은 실시간으로 생성, 수정, 삭제되고
타임레인지 덤프 리얼타임 리드가 되는 가변 데이터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ase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Base는 테이블 이전 편의상 테이블의 로우 키만 표현했습니다. 로우 키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트 구성으로 사전순으로 소팅되어 있고요. 이 로우 키가 리전이라는 개념으로 파티셔닝 됩니다. 파티셔닝된 리전들은 리전 서버에 배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테이블도 이렇게 리전 서버에 배치가 되는 개념입니다. 리전이 리전 서버에 고정되지 않고요. 실제 리전 데이터들은 H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요. 리전 서버가 장애 등으로 내려가게 되면 리전은 다른 리전 서버로 이동되고 계속 서비스하게 됩니다. 처음 제가 HBase 테이블을 봤을 때 바이트를 키로 갖고 컬럼을 밸류로 갖는 그런 소티드 맵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자바 맵 인터페이스랑 비슷하게 put, get, delete 등을 지원합니다. 특이하게 좀 스캔 오퍼레이션이 있는데요.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지정해서 일부 데이터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미지정 시에는 전체 리전을 대상이 됩니다. 스타트 로우를 A라고 정하고 B라고 정했을 때 녹색 범위가 되고요. 이렇게 지정했을 때는 파란색 범위가 되는데요. 이러한 스캔 특성 때문에 로우키 설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웹 수집 데이터가 있는데요. 처음에 URL 구성 요소로서 URL이 있고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서 속성들이고요. 컨텐츠 데이터가 있고 컨텐츠 데이터는 원본 HTML을 쓰기 좋은 형태로 파싱한 XML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집한 원본 HTML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저장해달라는 요청으로부터 저장소 개발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문서가 좀 많고 종류가 많으니까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하니까 좀 잘 저장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임 레인지 덤프를 지원해야 된다. 전체 데이터를 갖고 가거나 한 달, 뭐 하루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해서 가져가고 싶다 그런 니즈가 있었고요. 당연히 URL로 이제 개별 문서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야 합니다. 네, 지금도 뭐 HBase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뭐 대충 뭐 저장해주면 되지 하고 이제 테이블 설계에 들어갔는데요. 로우 키를 잡아야 되는데 로우 키를 잡을 때 URL이 이제 유니크한 속성이니까 아이디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URL이 고정된 크기가 아니니까 MD5 해시를 통해서 16바이트로 고정된 크기를 만들어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서, 이미지, 용도 구별이 필요하므로 메시지 타입을 둬서요. 그래서 메시지 타입 1바이트, 아이디 16바이트 이렇게 로우 키를 구성했습니다. 유니크 키라는 용어가 나오고 아이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유니크 키는 UR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디는 URL을 MD5 해시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하루치 이제 몇 천만 건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체 수백억 건의 데이터를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풀스캔이 발생하죠. 풀스캔 하면 인덱스를 좀 타줘야 되는데 HBase에는 DBMS와 같은 보조 인덱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이제 시간 범위 데이터를 읽을 때 전체 데이터를 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캐시 테이블을 두어서 이제 두 벌로 저장하기로 합니다. 캐시 테이블에는 TTL 등을 두어서 이제 시간이 좀 만료되면 지워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웹 테이블, 웹 캐시 테이블 이렇게 두 개를 두었습니다. 문제는 좀 운영 비용이죠. 카테고리 테이블을 유지할 때마다 카테고리 테이블의 캐시 유지 기간이 카테고리마다 좀 다릅니다. 이 소비 패턴이 달라서
그래서 카테고리를 추가할 때마다 테이블을 2개씩 생성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운영 비용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해결 방안으로는 카테고리마다 캐시 테이블 유지 기간이 다르니까 캐시 테이블을 없애고 타임을 좀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타임을 추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테이블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그룹으로 해서 2바이트를 추가해서 테이블을 독 테이블이라고 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그 그룹 2바이트, 메시지 타입 1바이트, 타임 8바이트, 아이디 16바이트 이렇게 로우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서를 스캔할 때는 그룹하고 메시지 타입만 지정을 해서 스캔을 하면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겠다 하면은 그룹 메시지 타입, 타임까지 지정해서 스캔을 하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우키에 이제 타임 스탬프 같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이 있을 경우에 핫스팟이 생깁니다. 여러 리전들이 존재해도 하나의 리전에만 라이트 요청이 몰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억 건 정도의 웹의 웹동 문서를 갖다가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로우키에 이제 시작 바이트들이 모두 같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 리전에 몰리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리전 N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몰리면은 이제 좀 퍼뜨려야 되니까 로우키 앞에 해시 값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모듈러스 연산으로 해서 썰트 값 2바이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생성 초기에 리전을 미리 스플릿해서 초기부터 리전을 좀 많이 만들어 놓자, 그렇게 생각해서 테이블 생성 초기부터 프리 스플릿해서 리전을 200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쓰면 핫스팟도 안 생기고 괜찮은데 개별 문서 읽기가 이제 되지를 않죠. 로우키를 구성하는 타임 값을 모르니까 그 개별 문서에 대한 읽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랜덤 액세스용 인덱스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HBase는 보조 인덱스가 없으니까 그 인덱스 테이블을 하나 더 두어서 랜덤 액세스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랜덤 액세스 테이블은 아이디를 먼저 두어서 핫스팟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독 테이블에는 문서를 저장했고요. 키 테이블에는 개별 문서 접근용 인덱스 테이블을 두었습니다. 인덱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소 오퍼레이션, 저희가 생각하는 만든 저장소 오퍼레이션에서 크리에이트가 발생할 때는 독 테이블에 먼저 푸시되고 키 테이블에 푸시되고, 업데이트가 발생할 때는 독 테이블에 푸시를 하고 키 테이블의 타임을 업데이트가 됩니다. 키 테이블에 푸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로우를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델리트도 뒤쪽으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업데이트와 같이 취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독 테이블은 썰트에 의해서, 키 테이블은 아이디에 의해서 여러 리전으로 퍼지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시간 순차 읽기, 시간 범위 순차 읽기 같은 경우는 1에서 n까지의 모든 리전을 갖다가 스캔을 합니다. 문서 시간이 1부터 뭐 이 정도의 범위일 경우에 파란색 범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문서를 읽겠다 하면 녹색 범위, 웹의 웹동 문서에 대해서 전체 읽기가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대용량 분산 처리에 좀 유용하게 됩니다. 리전별로 데이터가 나눠져서 병렬 처리에 좀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랜덤 리드인데요. URL을 ID로 변하는 후에 키 테이블 읽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독 테이블의 로우 키를 생성하는데요. 썰트는 ID를 해시 값으로 구했으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고요. 타임 스탬프 값은
키 테이블부터 읽었으니까 로우 키 조합을 독 테이블에 로우 키 조합을 한 후에 독 테이블 문서 읽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랜덤 액세스도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컬럼 패밀리 얘기인데요. 컬럼 패밀리를 약간 읽기 패턴을 고려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URL 등의 어떤 메타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가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게 읽히고요. 저장소 통계, 배치 작업 등에 의해서 시스템 메타데이터들을 저장한 컬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는 데이터 가공에 주로 사용하고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용 빈도가 높고요. 원본 HTML은 파서 변경 등으로 재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만 읽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 HTML은 그 크기도 되게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4개의 컬럼 패밀리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HBase에서는 컬럼 패밀리로 구성된 컬럼은 같은 컬럼 패밀리로 구성된 컬럼은 같은 H파일로 저장돼서 HDFS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컬럼 패밀리를 시스템 메타, 요 메타는 사용자 메타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익스텐션 이렇게 4개의 컬럼 패밀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같은 H파일로 같은 컬럼 패밀리의 하나로 만들고 모든 컬럼이 모아져 있으면은 같은 H파일 하나로 나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메타데이터만 읽고 싶었는데 원본 HTML 등이 읽히면서 I/O에 좀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PI까지 만들었는데요. HBase에 라이트하는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용자한테 HBase 래핑 API를 전달해서 사용자 프로세서가 직접 저장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사용자는 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시스템에서 라이트를 하느냐, 이런 걸로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저장소 내부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문서에서 공통으로 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도 문서 처리 이력을 남기는 것이 되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큐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저희 프로세서가 큐에서 가져와서 공통 처리를 거쳐서 HBase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카프카 스톰 조합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큐는 카프카를 사용했고요. 이 처리하는 프로세서들은 스톰을 사용했습니다. 네. 처리량 증가를 위해서 카프카 큐에 토픽에 여러 파티션을 두고 병렬 처리하게 되면 시간 순서를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그 1, 2, 3 순으로 같은 유언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T1, T2, T3에서 같은 유언 문서가 들어왔고, 최종적으로는 T3에 전송된 S3가 상태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카프카 큐로 들어오고, 이게 스파우셋에서 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도큐먼트 라이트 볼트라고 저희가 만든 프로세서에 의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 순서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써지는 순서가 파란색의 1, 2, 3 순으로 써져서 상태가 S3가 돼야 되는데 S1 상태로 그렇게 저장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쓰기 전에 문서를 읽어서 선후관계 좀 비교를 해서 다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그런 알고리즘을 좀 만들어서 추가를 했고요. 요 밑에 보신 내용이 그걸 따져보는 그런 그림인데, 이거를 굳이 이 자리에서 다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문서 쓰기 경쟁이 발생하는데요. N개의 볼트 익스큐터 간의 동일 문서에 대해 쓰기를 할 때 쓰기 경쟁이 발생합니다. 이게 읽고 처리하고 쓰고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동시에 이제 2개의 그 익스큐터가 읽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같은 문서를 처리할 때니까 그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스톰의 볼트 연결 방식 중에 필드 그루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문서는 같은 볼트에서 처리되도록 해서 경쟁을 회피하였습니다. 네, 분산 플랫폼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트위터 같이 이제 짧은 주기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읽어가는 케이스에는 스캔 같은 걸로 이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델리트 하면 저장을 하고 이후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뒤쪽 큐로 전달하는 이렇게 스트림 큐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스톰 클러스터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고요. 요새는 스파크 스트리밍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치 부분인데요.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풋 포맷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통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큐브 인풋 포맷이라고 하여서 인풋 포맷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스팍에서도 이제 인풋 포맷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팍 RRD 생성할 때 좀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앞단 큐를 두었고요. 사용자로부터 문서를 전송받는 앞단 큐를 두었고 스톰에 의해서 처리한 후에 H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위해서 뒤쪽 큐로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환경이나 로컬 그 장비에서도 받을 수 있게 다른 툴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멀티 컨텐츠와 이후에는 이제 좀 초기 설계가 이렇게 돼서 잘 굴러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점하고 요구 사항들을 받아서 개선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수집 문서가 있었는데 수집 문서에 제휴가 발생합니다. abc.com하고 제휴를 해서 컨텐츠를 더 받아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받아온 컨텐츠를 그냥 저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타입으로 해서 따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같이 덤프가 안 되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컨텐츠를 저장하고 싶은데 같이 저장돼서 같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본 HTML 같은 것들을 갖다 가끔 읽어서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산 주체가 다른 데이터가 같이 저장되고 같이 읽혀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여러 개의 컨텐츠를 가질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컨텐츠는 메타와 데이터로 나눠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잡았고요. 문서는 N개의 컨텐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메타와 컨텐트 인포 로우 HTML 이렇게만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신디 컨텐트 인포라고 이름 붙인 요 컨텐츠가 제휴에 의해서 발생한 컨텐츠고요. 그다음에 미리 처리해서 저장하고 싶다는 그 애니 컨텐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도큐먼트는 N개의 컨텐츠를 가질 수 있도록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속성 중에 웹문서 메타데이터 속성 중에 도큐먼트 타입이 D1인 문서, A 꼴 B인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만 가지고 필터링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 SQL 웨어절과 비슷하게 조건들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원래 H베이스에는 싱글 컬럼 밸류 필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컬럼 기반으로 필터링을 하면 됐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처음에 받을 때 메타데이터를 그냥 메타 하면서 문자열 덩어리로 그냥 받아서 필터링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변경하였습니다. 큐로 전송되는 프로토콜을 변경하였는데 멀티 컨텐츠를 지원하도록 변경하였고요. 메타데이터는 기존 문자열 덩어리에서 맵 형태의 데이터로 받을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변경하였습니다. 스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도큐먼트를 HBase에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스캔 필터링 기능을 위해서 메타데이터는 꼭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져서 개별 컬럼으로 저장되어야 되는 제약사항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저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컨텐츠당 하나의 컬럼 패밀리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컨텐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의 컬럼 패밀리 이렇게 저장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컬럼 패밀리가 많아지면 라이트 성능이 떨어지는데요. 플러시 컴팩션이 리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리전이 플러시 될 때 여러 컬럼 패밀리가 한꺼번에 플러시가 됩니다. 적게 들어오는 그 데이터가 있었고 스몰한 그 작은 사이즈의 컬럼 패밀리에 의한 작은 파일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최신 HBase에서는 그 유연성을 좀 둔 플러시 정책들이 좀 다양해졌는데 컬럼 패밀리 수가 많아지면은 역시나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튜닝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많아지면. 그래서 컬럼 패밀리를 4개로만 구성했고요. 기존처럼. 그다음에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슬롯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끼리 모아서 저장을 하고요. 데이터는 컬럼 패밀리 1부터 3에 이렇게 저장을 하자.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메타데이터는 저렇게 메타 컬럼 패밀리는 그 메타데이터를 컬럼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에는 컨텐츠 컬럼 패밀리에는 컨텐츠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서에서 여러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고 메타 컬럼 패밀리를 통한 스캔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네, 데이터 정합성 문제인데요. 데이터 정합성을 해치는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장애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냈는데 사용자 측에서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보니까 안 보낸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키 테이블에만 있거나 독 테이블에만 있는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소드에 버그가 있었는데 메소드 버그인지 몰랐고요. 그래갖고 이럴 때 보통 우리 비즈니스 로직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로직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요. HBase 클라이언트 쪽 API 버그가 있었는데 H테이블에 뮤테이트 로우라는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메소드에 버그가 있었고요. 이 메소드를 사용한 이유는 단일 로우에 대해서 어토믹한 풋 딜리트 오퍼레이션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컬럼들이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토믹한 풋 딜리트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메소드에 버그가 있었는데요. 0.96에만 해당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 고래적 버전이라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내용을 보면 풋 델리트 등에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고요. 뮤테이트 로우라는 메소드로 라이트한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데이터 로스가 발생해서 독 테이블하고 키 테이블이 많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 10803번 그 이슈가 올라온 거를 뭐 나중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해결은 되지 않고 이슈만 등록되었는데요. 저희가 그 0.96 버전이 메인테넌스를 좀 일찍 끝내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시간은 많이 들였는데 원인이 좀 어이가 없었는데 리전 서버에서 이제 리전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이동하거나 그런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익셉션을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상위 메소드로 스로우 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API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앞에도 말씀드렸을 때 트랜잭션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문서 업데이트 시에 독 테이블 풋, 키 테이블 풋,
독테이블 델리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장애 등으로 그 단계가 실패하게 되면, 특히나 3단계가 실패하게 되면 중복된 로우가 계속 존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초기에 뭐 이런 상태였다가 레코드를 하나 로우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키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키 테이블이 신규 로우를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로우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장애가 나거나 그래서 삭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이 실패가 되고 다시 재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재처리를 해도 요 미삭제로 남아있는 요 로우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키 테이블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독테이블에 대한 포인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포인터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전 로우를 삭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된 상태로 남아있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뭐 원인이야 뭐 말씀드린 대로 어토믹하지 않은 그 연산이죠. 키 테이블하고 독테이블 간에 어토믹한 연산이 되면 괜찮은데, 어토믹하지가 않으니까 1에서부터 3번 오퍼레이션이. 근데 H베이스에는 멀티 테이블 간의 트랜잭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보조 인덱스 생성 솔루션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테이블 간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솔루션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대한 다수의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좀 존재하고요. 팀 내에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예. 보조 인덱스 생성하는 방향으로 팀 내에서 개발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타 시스템에 적용돼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적용하게 되면 성능 문제가 있게 되거나 디스크 공간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계가 돼 있어서, 이게 둘 다 좀 고려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뭐 팀원들이 되게 피곤했을 것 같은데요. 그 앞에 데이터 로스를 설명드린 이유가 답이 의외의 곳에서 나왔는데, 그 HBase 0.94 버전부터 멀티 테이블은 아니고 멀티 로우에 대한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보면 그 서버 코드에 HRegi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거기에 프로세서 로우 위드 락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에 의해서 싱글 로우든 멀티 로우든 두 개 다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애 때문에 좀 뒤져보다가 알게 된 건데, 찾아보니까 문서들도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클라이언트 API는 H테이블로 열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멀티로우 트랜잭션에 대해서. 사용자 정의 RPC를 통해서 호출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용자 정의 RPC 코드들이 H베이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약사항은 멀티 테이블이 아니라 동일 리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개의 솔루션은 좀 범용적인 솔루션들인데, 요거는 좀 제약은 있긴 하지만 우리 상황에는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 리전에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테이블하고 키테이블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타입 1바이트를 두어서 독테이블하고 키테이블에 테이블을 합쳤고요. 그다음에 썰트를 키테이블 쪽에도 이제 넣어서 동일 리전에 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멀티로우 트랜잭션이 가능해졌습니다. 멀티로우 트랜잭션이 가능해지니까 인덱스 로우를 이제 인덱스용 로우들과 데이터 브리치가 해소되었고요. 여러 로우에 대한 풋, 딜리트 등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스루풋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 인덱스 추가할 여지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 인덱스 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abc.com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서를 받고 싶다, 이런 요청이 전에 있었는데 스캔에 유니크 키로 필터를 걸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타임아웃이 데이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제 타임아웃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타임아웃을 늘려받으세요, 그냥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니크 키에 대한 그 로우를 하나 추가했고요. 이전에는 이제 인덱스 테이블 불일치 문제로 이렇게 인덱스를 추가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트랜잭션이 동일 리전에서는 가능하니까 유니크 키 타입에 대한 로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크 키 스캔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 저장 요소, 그 외 저장소 구성 요소인데요. 이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이 사용자 측에서 데이터를 갖다 푸시하는 방식이었는데 데이터를 좀 풀해가라, 땡겨가라, 그런 그 요구들이 있었고요. 지불카 같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보내주지 않고 예전부터 데이터를 좀 땡겨다가 검색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DB 데이터를 예전 방식처럼 땡겨가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네, 블로그 DB를 예를 들어서 블로그 DB가 N개로 이렇게 샤딩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메인 테이블인 그 아티클 테이블이 있고 그 주변에 위성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가져다가 저장을 하는 문제고요. 그 마이바티스 기반으로 간단하게 이제 SQL만 작성하고 설정 파일들만 하면 큐브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도록 하였고요. 그 실시간 스트림 방식은 스톰을 사용했으니까 스톰에다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하였고요. 초기 구축하고 필드 추가 등으로 대용량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때는 인풋 포맷을 사용하여서 하둡 맵 리듀스로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해서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데이터 처리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데요. 단위 시간당에 얼마만큼의 문서들이 생성, 수정, 삭제되었는가, 그리고 전체 문서는 몇 건인가, 그다음에 개별 문서가 언제 생성, 수정, 삭제되었는가, 문서 처리 이력, 그다음에 카프카 H베이스에 저장된 문서 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데이터 처리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요. 그림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좀 예민한 정보들이 있어서 생략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관리 및 제어가 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누가 보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데이터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 사람 누군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초기 설계 때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 갖고 되게 좀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인데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 등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